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어제보다 0.59% 오른 2172.4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58% 상승한 2307.87에 나스닥 지수는 0.58% 오른 5715.1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한 주 동안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 수가 다시 23만 건대로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의 호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12,000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24만 4,25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750건 줄며 197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3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1.3% 오른 배럴당 5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57% 오르면서 사흘 연속 상승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도 전날보다 1.25%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하락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도 0.86%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이 기다려왔던 감세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는데요.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1.4%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죠. 자, 어제 국내 증시는 2월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065포인트로 소폭 올랐는데 장 막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수도 순매수였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0.37% 올라서 61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잠시 뒤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예고 간단히 도와드릴게요. 최근 우리 경제의 4월 위기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험이길래 위기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지 그 실체는 무엇이고 가능성까지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2월 10일 금요일인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4월에 또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재계와 강가 안팎에서는 이 4월 위기설을 대두시키고 피어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대내외 악재 속에 우리 경제에 또 한 번의 쓰나미가 닥쳐올까요? 이 4월 위기설의 실체와 그 가능성까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글로벌 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한국 경제의 4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IMF를 겪은 지 20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이 4월 위기설의 실체가 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예, 4월 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입니다. 꽃이 피고 화사한 계절인데 그 4월 달에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솔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엘리어트는 황무지라는 그의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를 읊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올해 4월이 잔인한 달이 될 것인지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4월 위기설은 이렇습니다. 4월 달에 가면 경제가 크게 무너질 수 있다. 그 와중에서 주가도 폭락할 수 있다. 이 위기설은 틈틈이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만은 이번에는 위기설의 근거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느냐.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너무 당황하실 필요도 없는 게 이 위기 그동안의 과거 역사를 이제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 투자에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위기는 거꾸로 글자를 돌려놓으면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변화가 심할 수 있다. 그 변화를, 그 본질을 잘 안다면 오히려 위기 장세 속에서도 오히려 현명한 놀라운 실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위기를 피할 것은 말이고 그 위기설의 본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정면 돌파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4월 위기설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5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세계 경제 또는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온다. 그런데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10년 후인 2007년과 2008년에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게 2017년이거든요. 그런 주기설이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발 위기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100일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게 1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월 20일로부터 100일을 추산하면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됩니다. 그 내에 지금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또는 멕시코 장벽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책들이 세계 경제에 쇼크를 줄 것이다. 이런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우해양조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만기 회사채 만기 시점이 4월 달에 공교롭게도 4월 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실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것을 회사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또는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4월 정도가 되면 춘투라고 해서 노사분규가 좀 많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변수는 올해는 이 4월 달이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정치 일정상의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이 2월 달 심판은 물 건너 갖고 3월 달 정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인용이 되느냐 또는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가든 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 혼란을 조기 수습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한 정치 혼란이 경제 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 이런 5가지 위기설이 나오면서 요즘 정시에서는 4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4월 위기설의 근거를 몇 가지 뽑아주셨는데요. 중요도 순으로 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위기설의 근거 첫 번째는 4월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일 겁니다. 환율 조작국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무역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엄포를 넣은 바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뜻대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수장님? 예, 이 트럼프가 선거 유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 중에 하나가 자기가 취임하면 100일 내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뭐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면 세계 금융에 특히 정권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큰 변동이 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무역법이나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가 각국의 환율 운용 실태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보고 거기서 환율 조작한 혐의가 있는 나라에 한해서 환율 조작국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공약은 허언이다. 그냥 경고성 발언일 뿐이다라고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 절대 과소평가가 아니라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취임 후 100일이 말씀 올린 대로 4월 30일 경이 된다 이러면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4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이번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물론 작년부터 시행된 BHC법이라는 무역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미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되는 나라.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자기 나라의 경상 흑자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3% 넘는 나라. 그다음에 환율 조작에 쓴 환율 운용에 쓴 자금 외환 보유고의 비중이 전체 GDP의 2%를 넘어가는 나라. 이 3가지를 충족한 나라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여하게 되고 말을 안 듣게 되면 무역 보복도 이래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환율 조작국이 없었어요. 한국, 중국 등 이 6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 방금 말씀 올린 3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에 걸렸고 중국은 하나에 걸렸습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의 유일호 부총리도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3가지 기준이라는 것은 대통령 명령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그 시스템은 그 법령 사항이지만 기준 자체는 미국 재무부의 의지대로 바꿀 수가 있고 또 하나 1988년에 만든 종합무역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종합무역법에 의해서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간에 본격적인 환율 전쟁이 오는 거 아니냐. 바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중국, 일본, 독일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이 나라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발 4월 위기설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에 지금 중국이 하나가 해당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중국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트럼프는 왜 이렇게 중국을 미워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의 선호도, 취향 이런 것은 과학적이나 학문적인 논리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감성적으로 보고 느끼는 점에서 생기나는 그런 이제 학문적으로 그런 게 훨씬 더 강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자, 트럼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한번 우리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를 잘 연구를
하면 바로 거기서 투자의 길이 열린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뉴욕의 퀸즈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 양반 어릴 때 자서전을 깊이 이래 보면 그 양반은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나던 그 퀸즈가 너무 아름답다. 어릴 때에 대한 향수가 많습니다. 그 퀸즈는 자기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백인들만 사는 깨끗한 곳이었다라고 수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퀸즈를 경제적으로 점령을 사실 했습니다. 지금 퀸즈를 가면 전부 다 황인종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황인종에 대한 감정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좀 더 논리적으로 보자면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대외 무역 수지 적자의 약 절반이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중국 수출을 견제하겠다. 그것은 미국 국민들의 민심 속에 있는 중국 경제로부터의 피해의식, 그것을 정확하게 겨냥한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봐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하나, 이 트럼프는 독일계 이민 출신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입니다. 자, 독일에 우리 구한말에 빌헬름 2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황화론을 주창을 했습니다. 황색 인종이 유럽으로 와서 세계를 지배하면 유럽인들이 다 죽는다. 유명한 그 빌헬름 2세의 황화론인데요. 어릴 때 빌헬름 2세의 황화론을 보고 자랐다고 본인이 수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누런 사람들, 이 황인종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서기 476년인가요? 로마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훈족이 넘어오면서 멸망했거든요. 훈족은 중국에서 온 흉노족이 밀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치고 하면서 그 새 종족들이 로마를 점령했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칭기스칸이 13세기에 유럽을 정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헝가리 같은 지방에 가면 어린애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울면은 Chinese coming, 중국 애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뻘떡 일어납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치 곶감을 준다 그러면 애들이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차이니즈라는 얘기를 하면 뻘떡뻘떡 일어나거든요. 그런 역사적으로 오랜 컴플렉스가 있는데다가 지금 미국 경제의 구조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복합적으로 중국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미중 상황을 보면 지난 1985년 미국과 일본 등의 플라자 협의 때와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트럼프가 레이건 루미스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한다.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자, 그때의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금 트럼프는 말씀 올린 대로 자신의 경제학적 스승이 사수반 스승이 피터 나바로 교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삼류 방송인 출신이었고 워싱턴의 아웃사이더였고 자기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예.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부터 미국 대통령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미국 상황이 경제적 여건이 조금 비슷합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공격을 받아서 일본이 엄청난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미국의 시대는 갔다. 이제 세계의 1등 제국주의 패자는 일본이다. 그렇게 저희들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일본이 공격하면서 5월과 맨하탄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자본이 다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은 망했다. 그랬는데 바로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와서 일본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에 그 유명한 프라자 합의라는 것을 유추해내요.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엔화를 급격한 강세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달러당 240엔이 불과 6개월 만에 1달러당 120엔으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일본 경제는 비틀비틀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안겨주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이 중국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중국이 지금 그 위안화가 방어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외환 보유고가 3조
판이 붕괴되지 않았으면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국의 필요만 놓고 보면 위안화를 절하시켜야 되는 거예요.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걸 기대하고 소로스라는 사람들이 위안화 하락 쪽에 숏 배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정반대거든요. 중국이 평가 절상을 해야 된다. 일본처럼 1985년부터 절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번 4월 달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미국은 강력하게 위안화의 평가 절상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될 거냐.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을지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아무튼 프라자 합의 때는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바람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이득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른바 삼저 호황 효과를 봐서 1986년, 87년, 88년 이 3개년도에 단군 이래 최대 흑자를 보고 우리 경제가 그때 빨딱 일어섰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변수에 중국의 고민이 참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 경제겠지요. 자, 한국도 지난해 10월에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이 된 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만약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에게 튀는 불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백악관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프레스센터에서 그 14가였는데 워싱턴 백악관까지 이래 왔다 가려면 5가 정도를 길거리를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면 길거리에 노숙자들,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보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하는 욕이 차이니즈하고 욕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슬랭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차이니즈가 아니다. 너를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게 욕이에요. 욕. 차이니즈라는 슬랭으로 왜 욕? 금문교에 198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를 짓는데요. 금문교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중국으로부터 많은 인력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점령하다 보니까 1986년에 최초의 이민금지법안이 차이니즈 금지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 등 7개 나라지만 그만큼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미국 사람 한복판에 중국에 대한 적개심,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색깔이 다르질 않습니다. 저를 보고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보듯이.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을 향한 환율 폭탄이, 경제 폭탄이 우리나라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이 됐는데 그때 3가지 크리테리아, 3가지 기준 중에서 우리는 2가지를 위반했다고 적발당했어요. 중국은 하나밖에 적발이 안 되거든요. 그럼 관점에서보다 우리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물론 중국을 타겟으로 잡겠지만은 중국과 모종의 합의를 한다 이러면 생색이라도 내면 호랑이 대신에 뭐 사자라고 해서 옆에 있는 한국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48개월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 대한 흑자는 중국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탄이 날아올 수 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외환 당국은 환율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지금 48개월 흑자 기조 속에서 우리가 환율을 평가 절하 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오해받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지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예. 자, 이제 4월 위기설 근거 2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4월 회사채 만기 도래, 이게 지금 중심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조선 해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우려감으로 다가올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소장님의 의견은요? 지금 우리 경제는 보면 반도체 이라든지 몇 개 종목은 지금 대단히 호황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 보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6%라 이런데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수출도 지금 1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해서 경상수지 흑자는 48개월 흑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가지 고민이 있어요. 바로 이 구조조정, 한계 기업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좀비 기업들이 문제인데요. 특히 조선해양 쪽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부실의 덩치가 가장 큰 것이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마다 대우가 클대자에 걱정우자가 아니냐 이렇게요. 큰 걱정조선해양 그런 원래 한자 뜻은 큰 우주라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제 빚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기적으로 채권이 돌아오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4월 공격하고 똑같은 달, 그 꼽히는 4월 달에 회사채 만기가 왕창 돌아온다고요. 한꺼번에 몰리면 만약에 대우 조선이 갚질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산업은행이 어저께 그랬죠. 이동걸 회장이 대우조선에 대한 이제 추가 지원은 없다. 이게 맞물려 가지고 4월 달에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증시에 자금 쇼티지가 올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내막을 따져보면요. 산업은행이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한 돈 중에 아직 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4월 위기소론 다소 과장이 된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회사채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것만으로는 좀 주목할 필요는 있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내년 9월 달경에 가면 이제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 말대로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앙골라에 수주를 해서 지금 짓는 배가 있는데 그것이 그때까지만 납품만 되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때까지 될 것이냐. 그런 게 좀 문제인데 아무튼 이 좀비 기업들 지금 바로 한진해운이 지금 시장에 좀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업들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 위기설이라는 거든요. 위기가 온다고 예고되어 있으면 사실은 극복해낼 자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위기가 오더라도 잘 준비하고 있으면요. 준비하고 있으면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조금 떨어졌을 때 현찰을 갖고 있다가 주식을 산다든지 이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위기라고 움츠러 드시지 말고 위기를 예의주시 위기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또 조언을 해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월 위기설 세 번째 근거 살펴볼까요? 대통령 탄핵 혼선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3월 초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안 가결을 시키면 대통령 선거일은 빠르면 4월 말 아니면 5월 초중순쯤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예, 현재 정부가 경제를 뿌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부가 없어도 민간 경제 시장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실패가 생길 때 정부가 조정해주고 크게 방향타를 잡아주는 게 이런데 우리 10월 말부터 이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정부 상태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시장은 2월 말에나 3월 초에 어떤 결정이든지 탄핵을 기각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결정이 날 것이다. 예. 그게 예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4, 5개월은 참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상과 달리 또 늦어지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하고 다른 어떤 결정이 나서 폭동 상황이 간다든지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uncertainty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말로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해치펀드라든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기관 투자,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조건 속에서는 어떻게 팔고 몇 %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한국의 정정불안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자본시장의 흐름상에서 4월 달에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전국이 안정돼야 되겠다. 만약에 전국이 좀 더 늦어진다라고 만약에 하면 국회나 특히 남아있는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컨트롤 타워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3월, 4월 꼽히는 봄이 올 때까지도 전 세계 시장에
한국에 관한 불확실성 제거라는 시그널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만 하면 꽃피는 봄에 목련꽃 피는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면서 이 봄의 향기를 만끽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 관리하면 엘리어트가 황무지에서 얘기한 잔인한 4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우리 경제의 4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앞서서 팁을 좀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예를 들면 이 위기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기라는 게 가장 경기가 아주 좋을 때 너무 과도하게 좋았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위기의 99%예요. 어렵다 할 때는 위기가 잘 안 생깁니다. 계속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위기는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신호가 있고 여러 번 이렇게 출렁출렁입니다. 1929년도 대공황 상태에서도 그 파도를 이렇게 많이 타게 되는데, 위기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위기설의 본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위기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설이 과장됐다. 그러면 오히려 위기설 당시에 주식을 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현금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현찰 비율을요. 그래서 현찰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일설에서는 금이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금을 화폐 대용으로 쓸 때 얘기고, 그런 큰 투자가 입장에서는 돈을 놔둘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주식보다는 금으로 가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금은 한번 사면 황금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나라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현찰을 갖고 있으면 현찰로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현찰로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IMF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집을 산 사람이나 주식을 산 사람들은 오히려 큰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세상 살다 보면 파도는 항상 있는 겁니다. 경제는 항상 사이클을 그리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롤러코스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이 되는 거고, 롤러코스터가 있기 때문에 또 투자하는 맛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기를 회피하지 마시고,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위기를 잘 알면서 즐기는 위기 친화적인 그런 투자를 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하는 이슈 진단 시간이 월요일로 옮겨집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 만나뵐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급부상한 4월 위기설에 대해서 오늘 글로벌 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